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오늘은 최강욱, 최강혁 형제가 쓴 책을 한 권 소개할까 합니다.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욕을 할 땐 하더라도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저한테 묻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수와 진보 막연하게는 알고 있고 좌파와 우파, 왜 좌파인지 우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전에 들었던 적은 있지만은 사실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마 점점 더 이제 많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영 논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지형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정치가 모든 이슈를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사실 12.3 그 계엄 이후 저는 코미디 프로도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드라마틱하고 자극적인 어떤 현실 세계가 있다 보니까 허구로 만들어내는 세계가 너무 좀 허무하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재미가 좀 없더라고요. 오히려 최근에는 뉴스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보수 정당 국힘을 부셔버리겠다는 검찰총장이 국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대통령이 되고, 결국 보수의 가치, 자유민주주의를 부수고 독재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실패했죠.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자신의 정당을 부셔버리겠다, 저것들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제 외쳤던 그 검찰총장을 자신들이 대통령 후보로 영입을 해서 대통령을 만들고, 결국엔 그 대통령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힘은 보수 정당으로는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구구의 빈자리밖에 없죠. 결국 이 과정에서 국힘은 스스로 보수가 아닌 극우임을 증명하는 그런 이제 어떤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진보, 보수, 좌파, 우파, 극우, 극좌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쓰고 있지만 어렴풋한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책에서는 이런 이제 보수와 진보의 역사부터 해가지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통 보수와 정통 진보의 개념조차 흐릿합니다. 그 정치인들조차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정치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아마 우리나라의 이제 정통성을 따지자 그러면은 그 민주노동당 요런 정도가 정통 진보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정당은 사실 민주당이 얘기했던 중도 보수? 예, 민주당 정도면 아마 보수 쪽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색깔을 좀 띠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최강욱 저자님은 정말 이제 제가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서 보면서 너무 이제 좋아했는데, 말씀도 잘 하시더니 이제 글도 정말 깔끔하고 명료하게 정리를 하시네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얘기들을 자주 사용하지만 잘못 사용되는 건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서로 대립하는 어떤 그런 체제인 양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책의 일부를 보면은 민주주의는 정치 체제입니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느냐 아니냐를 놓고 민주주의와 독재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반대편은 독재인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체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반대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같은 민주주의이면서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딘가를 놓고 생각해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면은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런 경제 시스템 자체만 보면은 사실은 전혀 거부감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과 영국에 이런 장단점이 있고 스웨덴과 핀란드에 이런 장단점이 있겠지. 그렇다면 좀 더 미국 쪽으로 아니면 좀 더 스웨덴 쪽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자본주의 하면은 미국이 아주 대표적이죠. 근데 미국은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해서 전체적인 국가는 부자고 국민소득 평균은 높지만 빈곤층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마 대부분 스웨덴이나 핀란드 그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서 아 저런 국가면은 좋겠다. 내가 이제 살면서 어떤 실직에 대한 고민도 안 해도 되고 노후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뭔가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어떤 기반으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보편적 복지의 국가를 이제 많이 생각하겠지만은 정작 이제 돈을 벌 때는 미국식이 좋죠. 왜냐면 능률주의. 벌면 버는 만큼 못 벌면 못 버는 만큼을 자신이 책임지고 뭐 실패는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로 이제 치부해서 가난과 빈곤도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라는 약간 이런 쪽에 이제 능력주의가 미국에는 팽배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보수주의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이제 색깔이 좀 강하죠.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체제로 반대 개념은 독재 왕정. 요거 그 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경제 체제를 의미하지만 민주주의 반대 개념으로 혼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집권하지만 사회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경제 체제를 가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도가 아마 공산당이 집권하고 공산주의 체제로 유지되는 뭐 유일한 국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공산주의라고 하지만은 어차피 왕정국가에 더 가까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김일성 일가가 지금 세습하면서 정권을 차지하고 있고 공사는 뭐 함께 생산해서 함께 나눈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이념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지배층은 엄청나게 이제 지금 잘 살고 뭐 그 잘 사는 부를 세습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죠. 이게 진정한 공산인지 아니면은 진짜 독재국가인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이제 그냥 독재국가의 공산주의 체제를 참칭한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는 미국식, 진보는 북유럽식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보수. 정부가 시장의 심판 역할을 하면서 적절한 분배 정책을 통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진보. 뭐 어느 쪽이 정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행복한 쪽은 아마 적절한 분배 정책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시장의 어떤 성장을 빠르게 한다? 이런 쪽에서는 뭐 시장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는 이런 쪽이 적절하다라는데 좀 동의는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북유럽식 복지를 이상으로 생각하지만 막상 돈을 벌 때 세금을 더 내라면은 그거는 또 싫어하죠. 우리가 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이런 것들을 내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는 의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걸 더 내라 그러면 당장에 이제 생활이 궁핍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스럽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유럽식 복지를 하고 싶다? 요거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정말 어불성설이죠. 보수 진보는 모두 성장을 외치지만 보수는 선성장 후분배, 진보는 성장과 분배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좌파 우파는 뭐 프랑스 혁명, 루이 16세 처형 문제를 두고 자코뱅파와 지롱드파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아마 뭐 학교 다닐 때 자코뱅파와 지롱드파 하도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은 나실 겁니다. 저도 뭐 공부를 썩 잘한 편은 아니었는데 기억나는 거 보면은 기억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지롱드파는
루이 16세를 뭐 꼭 굳이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혁명에 성공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약간의 타협을 하려 했고, 자코뱅파는 국왕이 무죄라면 혁명이 유죄가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면서 처형을 주장합니다. 결국엔 처형이 됐죠. 이때 의장석 기준으로 부유한 층을 대표로 하고 점진적 변화를 꾀하는 지롱드파가 오른쪽에 앉았고, 서민층을 대신하고 급진적 변화를 주장하는 자코뱅파가 왼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파, 좌파가 이렇게 갈라져 있고, 우파는 보수, 좌파는 진보, 이렇게 이제 대표하는 그런 이제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느리고 온건한 변화를 원하는 보수 세력은 우파, 빠르고 과감한 개혁을 원하는 진보 세력은 좌파로 부르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강을 건너는데 저기 보이는 강물의 깊이가 160cm다. 우리 장병들의 평균 신장은 175cm다. 자, 힘차게 건너자. 이러면 절반이 죽어버리는 것. 이것이 평균의 함정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순자산은 4억 4,994만 원입니다. 평균을 계산할 때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도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순자산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은 2억 4천만 원 이하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크게 놀랍지는 않죠. 어느 정도 빈부격차는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고, 평균이 이제 4억 4,894만 원이면 이보다 못한 사람들이 이제 절반 이상은 될 거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절반 이상은 2억 4천만 원이 안 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대한민국의 한 가구당 4.5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인 거 아시겠죠? 순자산 9억 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포함됩니다. 29억 원 이상이면 상위 1%.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이 좀 넘으니까 대략 5천만 원으로 잡으면은 29억 원 이상이면은 한 50만 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구당이니까 좀 계산이 달라지겠네요. 지금은 1,000만 가구가 좀 넘으니까 1,000만 가구로 잡으면은 한 10만 가구 정도가 아마 상위 1%에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6억 원 이상이면 상위 0.1%, 한 만 가구 정도가 76억 원 이상이 되겠네요. 130억 원 이상이면 상위 0.01%. 생각보다 그렇게 부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300만 원 이하면은 하위 10%. 그러니까 100만 가구 정도가 1,300만 원 이하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천만 원 이하면 하위 2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구 수 중에 한 200만, 그러니까 5가구 중에 한 가구 정도는 5천만 원 이하 정도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부자 수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몇몇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가 평균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이거 생각보다 부자 아니죠? 가끔 술자리에서 얘기하다 보면 부자가 정말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돈 많은 분들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집값을 생각하면 순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 뭐 쉽게 예상되죠. 실제 현금을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 가구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주변에 현금 1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분들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택배 기사 이야기, 되게 이거는 좀 되게 와닿더라고요. 부자 동네는 엘리베이터에서 좋은 향수 냄새가 남. 여러 가지로 좋은 냄새가 많이 남.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이쁜 여자들 많음. 친절하고 표정이 밝음. 아저씨 할배들이 특히 멋있음. 아줌마 할매들 매너가 좋고 목소리 톤도 밝음. 배드민턴, 자전거 등등 부모들이 애들과 잘 놀아줌. 흑수저 동네는 뭔가 기본적으로 분노에 억눌려 있음.
흑수저 동네 아저씨들 할배들은 눈빛부터 띠껍고 시비 거는 것 같음. 흑수저 동네 아지매 할매들은 일단 엘베를 같이 타면 대놓고 위아래로 스캔함. 부자 동네에서 갑질하는 인간들은 부자들이 아니라 부자 동네에서 일하는 흑수저 인간들임.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뭐 상당 부분 공감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좀 거부감은 생기죠. 택배 기사가 이제 느낀 부자 동네와 흑수저 동네 뭐 요런 정도로 이제 정리해 보면 되는데 실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공감 되시나요? 드라마에서는 부잣집 아들 딸들이 싸가지 없고 그리고 없는 집 자식들은 예의 바른 모습으로 자주 보이는 것과는 좀 상반된 얘기입니다. 뭐 드라마에서 뭐 재벌 2세들이 마약하고 아주 개차반이고 사람 무시하고 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뭐 온갖 이제 뭐 편법 써가지고 성공하려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과는 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택배기사님 얘기가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사람 인심은 곳간에서 납니다. 삶이 고달프고 당장 이제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하고 있고 대출금 연체가 이제 막 연체 문자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웃으면서 남한테 친절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돈이라는 게 없으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있으면은 뭐 돈이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일정 수준 이하로 없어 보면은 돈이 인생에서 전부가 됩니다. 그게 지금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선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대화지. 그 이하의 사람들은 돈은 일단은 꼭 필요한 필수제지. 이거는 뭐 선택제가 아닌 거죠. 예전에는 빈부가 개인 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뭐 능력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능력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은 태어날 때 결정된 위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수저, 흑수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 어느 위치에 서게 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이어 달리기에서 부모로부터 바통을 넘겨받는 지점이 어디인가가 되었습니다. 이 출발점은 당연히 도착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성공적으로 바통을 넘겨주기만 한다면 그 자녀의 삶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더라도 상속에 의해 절반 이상 결정됩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성공과 훌륭한 가문은 분리될 수 없다. 자녀 교육은 여성의 몫이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것이다. 결국 지금 이제 뭐 공부를 잘한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태어날 때 정해진 위치를 이어 달리기에 비유했는데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비유였습니다. 매번 출발점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과 부모가 전속력으로 앞서 나간 자리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달리는 사람은 차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매번 출발점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주변에 뭐 대부분은 그런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가끔은 바통을 이어받은 자식이 역주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느리더라도 앞으로 나아가거나 제자리 걸음만 한다 해도 출발점에서 시작한 사람은 영원히 도착하지 못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뭐 이런 현상을 더 키우고 있는 게 결국엔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에 모든 이제 어떤 그 자금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이런 지금 환경이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몇 년 일해서 그걸로 돈 모아서 내 집 사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뭐 저축해갖고 또 돈을 모으고
그걸로 뭐 투자도 하고 예전에는 뭐 이자가 높았으니까 저축만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집을 물려주지 않는 사람은 결혼해서 대출을 맥시멈 해가지고 집을 산 다음에 평생 그 이자와 원금을 갚으면서 살다 보니까 부동산 이외에 어떤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될 기회가 아예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그 집을 하나 줬냐 안 줬냐 이거 자체도 바통을 받는 위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어느 나라 어느 부모에게 태어났느냐가 너무 많은 것을 결정한다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의욕이 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신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가 작은 능력과 큰 꿈을 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뚱뚱이랑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꼴등, 이 둘은 진짜 욕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노력도 타고나는 거다라는 게 아니라 노력 만능주의가 저성과자들을 패배자로 낙인 찍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난할 여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닥친 문제를 구조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오직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진짜 와닿는 얘기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가 작은 능력과 큰 꿈을 주는 것.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경우도 있죠. 새우잠을 자도 고래 꿈을 꾸라고. 꿈을 크게 갖지 않으면 어차피 이룰 수 있는 게 너무 작을 수밖에 없죠. 결국에 예전에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잘못되면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어쨌든 뭔가의 도전의식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능력주의는 실패가 곧 노력 부족이라는 낙인을 찍어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뭐 처음 직장 생활할 때는 그때 당시 이제 처세술 뭐 이런 자기개발 서적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부분의 그 책에서 하는 똑같은 내용들은 하면 된다. 결국에는 하지 않아서 안 된다. 라는 걸로 귀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으면 내가 뭘 하지 않았구나. 내 노력이 부족했구나. 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그런 책들을 이제 많이 썼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그런 책들을 처음에는 자주 읽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너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결국엔 이건 뭐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얘기. 결국에는 정확히 그 원인을 분석해 보지 않고 각자가 처한 어떤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무조건 성공하면은 그 사람의 노력, 실패하면 그 사람의 실패.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 바통을 이어받지 못한 흑수저는 지금까지 뭐 했냐며 무능력자, 실패자 낙인을 찍기 쉽습니다. 사실 뭐 사회적 환경이나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젊은 세대가 예전보다 능력이 없나요?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더 다양한 취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성공하기는 지금 점점 더 어려운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부동산 가격이 예전에는 뭐 10년 일하면은 대출 없이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이런 시절을 살았다 그러면은 지금은 대출 없이 집을 장만하려면은 정말 뭐 50년 100년을 숨만 쉬면서 월급을 모아도 불가능한 이런 시절을 이제 살고 있다는 거죠.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정말 아는 것도 많고 언변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쏙쏙 되게 잘 설명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최광욱 전 의원님 인생이 꼬여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면서 뭔가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2021년 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가 되어 업무 방해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2023년 9월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변호사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변호사도 못하고 유튜버로 지금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언제고 더 좋은 곳에서 아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실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번에 책 잘 읽었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